안녕하세요. 네, 디자인보법 객관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법 객관식 강의고요. 저는 이중건 변리사고요. 수업하기 전에 수업의 좀 특징이나 교재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객관식 강의이고 교재는 이렇게 뭐 공방이라고 해서 저희 민법 공방 책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랑 구성을 최대한 맞췄어요. 이전에는 저도 객관식 문제집을 이제 오지선다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공방 연습처럼 OX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구성을 좀 바꿨으니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교재 구성을 좀 바꾸다 보니까 이제 편집 출판팀에 맡기는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번 수업에는 이렇게 프린트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간은 아마 빠르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걸로 하시다가 막 낙서도 열심히 하시고 필기도 하시고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만 공방 교재 뭐 필요하시면 구매하셔가지고 옮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얘는 어차피 문제집 형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습한다 생각으로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수업 목적이랑 이런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일단 저희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진 만큼 객관식 지문을 많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는 OX 지문을 좀 빠르게 복습을 하겠다, 1회독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랑 같이 1회독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혼자서 또 한번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 아이패드 네, 이게 맞죠. 혼자서 이제 복습을 하실 건데, 혼자서 복습하실 때도 이제 1회독 한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업 시간에 좀 최대한 기출질문이랑 제가 창작한 문제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출질문이랑 창작한 문제를 좀 빠르게 1회독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OX 문제나 뭐 객관식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민법이나 특허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혼자서 빠르게 보다 보면은 되게 좀 지치기도 쉽고 좀 속도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좀 바뀌어서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OX 판단하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같이 1회독 하면서 어디서 좀 바꿔 나올 수 있고 어디가 좀 잘 나오고 어디가 중요한지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1회독 복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자동으로 한 번 더 1회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총 2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2주 동안 이제 2회독 한번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도 벌써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중급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객관식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될 때거든요. 특허나 뭐 상표도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저랑 같이 문제집 1회독 한번 하신 다음에 12월 1월부터는 이제 기본서 혹은 뭐 요약서를 보신 분들은 요약서, 서브집 같은 거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 얘네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하나만 보는 거는 저는 좀 비추드리고, 뭐 얘랑 이론이랑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뭐 1대1 비율로 회독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문제만 보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좀 까먹고, 또 얘만 보면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를 까먹으니까 1회독하고 1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때는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올인원 노트라고 서브 노트 하나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 뭐 기본서도 있고요. 또 얘는 이제 공방 연습이라고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인데, 얘도 그 공방 책의 특징을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워크북도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설 나와 있는 것도 보시다가 또 일정 시점이 지나시면은 워크북만 펼쳐 놓으시고 OX 빠르게
공부하시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좀 이론도 빨리 회독할 수 있고 문제도 빨리 회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 교재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문, 중요 조문 지문 연습, 중요 조문 연습 이렇게 하나 카테고리를 넣었고, 두 번째로는 이론 조문 판례 연습, 얘는 이제 뭐 단문 연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사례 연습, 이렇게 넣었어요. 네, 교재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요 조문이라고 하면은 제가 모든 조문을 넣은 게 아니라 중요 조문만 넣었어요. 디자인보법 아시겠지만 뭐 1조부터 205조까지 많은 조문이 있지만 그거 모두 다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아시죠? 특허랑 굉장히 똑같은 조문들도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여기서까지 집중해서 보시기보다는 그냥 특허에서 한 곳에서 몰아서 꼼꼼하게 보시는 게 더 좋고, 저희는 디자인보법에 좀 특이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애들만 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도 모든 조문을 실어 놓은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봐야 될 조문들 위주로 실어 놨으니까, 또 빈칸도 뚫어 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조문 연습 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지문, 저희 올인원 서브노트에도 그렇게 그 기출지문을 제가 조문별로 다 쪼개놨잖아요. 지문별로. 얘도 마찬가지로 기출지문을 다 쪼개놨습니다.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좀 관련성 있는 애들을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좀 비슷하게 출제된 지문들을 좀 다 모아놓고 해설도 좀 그 한 곳으로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성이 컴팩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창작한 문제도 넣었어요. 디자인보법은 특허랑 다르게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5년치의 문제를 다 모아도 150문제밖에 안 돼요. 그거를 또 뭐 5지문씩 나눈다 하더라도 지문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한 700지문 넘게 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창작한 문제들도 기출지문이랑 같이 섞어서 드렸거든요. 이제 제가 창작한 문제는 왜 창작을 했냐면, 뭐 아직 기출이 안 된 영역에 대해서도 창작을 했고, 아니면 기출이 되었지만 좀 더 바꿔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아니면 좀 틀려보라고 내는 지문들 있죠.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제가 좀 창작을 했으니까 이것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사례 연습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도 있고 제가 창작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창작한 문제가 좀 더 많아요. 이게 뭐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사실 되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뭐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그래서 디자인도 창작 문제 나오면은 막 값을 그리면서 뭐 타임라인 그리면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도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창작 문제도 좀 종합 사례 연습으로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랑 좀 틀리라고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다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가 오늘 그 교재 자료도 하나 있고, 그리고 사례 연습이라는 자료도 있고 조문 연습이라는 자료도 있잖아요. 여기서 조문 연습 보시면은 뭐 펼쳐보시면 중요 조문 위주로 제가 좀 넣어놨고, 그리고 빈칸 뚫어놓은 부분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교재에는 여기가 다 그 빵빵 뚫려 있거든요, 빈칸으로. 근데 그거 보시면서 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빵빵 뚫려 있는 것도 채워보시려고 좀 연습을 하시고, 잘 안 되시면 요거 보증 프린트 펴가지고 정답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자인보법 조문, 뭐 모든 산채법이 그렇지만 조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도 여기 나와 있는 조문 위주로, 또 여기 나와 있는 그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사례 연습 같은 자료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다 제가 넣어놨지만 사례 연습은 통으로 문제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 나올 때마다 요 보충 프린트로 한번 뭐 한 1, 2분 정도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수업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는 또 수능이었잖아요. 그 수능 보신 지 뭐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수능 끝나고 뭐 수험표 들고 이렇게 뭐 강남역 이런 데 가면은 뭐 할인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변리사 2차 시험까지 다 끝나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은 또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얻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능 끝났을 때 그런 해방감, 또 이제 전역할 때 또 그런 해방감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별로 해방감이 없거든요. 뭐 대학을 졸업해도 별로 기분 좋지도 않고. 근데 이제 또 시험 합격하거나 이러면은 또 그 해방감이 또 몇 달 이상은 쭉 가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서 그런 기분 한 번 더 느끼시면 좋겠고, 근데 1차 시험 끝났다고 해서 해방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1차 시험 끝나면 한 하루 정도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다시 이제 강의 뭐 듣지, 뭐 어떻게 공부해야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1차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보법 공방 연습인데, 일단 교재가 이번에 처음 나와서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보호법이래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 그래서 디자인보법 공방이죠. 근데 민법 공방이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이렇게 편집팀에서 디자인 보호법은 이렇게 한자로, 디자인은 영어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이디어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그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저희가 항상 하잖아요. 디보법.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디자인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되게 그 원로분들도 계세요. 되게 높으신 분들도 왜 디자인 보호법이냐, 발명 보호법도 아니고 뭐 상표 보호법도 아니고 특허법, 상표법이잖아요. 근데 왜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이냐,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디자인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왜 얘는 이렇게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영어로 하면은 디자인 뭐 프로텍션 액트? 이래서 디자인 보호법이고, 얘는 디자인 로우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 로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것도 보시면은 뭐 제 교재나 다른 강사님들 교재 보시면 디자인 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버전으로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구성은 좀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 하나씩 나가 볼게요. 네, 일단은 요 조문 연습 같은 경우는 여기 빈칸 한번 뭐가 들어가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기 아까 조문 연습 이거 펼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빈칸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처음 1조부터 보시면은 이제 중요도는 하나이고 55회 기출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16년 정도 기출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딱 한 번 나왔다라는 거죠. 이 법은 이제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해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호, 이용, 창작, 장려, 산업 발전을 이바지, 이 정도 키워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출이 되었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55회 때 한번 기출이 되었었는데, 보시면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해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해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1조랑 똑같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1조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바꿔서 나올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조문만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막 두 문자 따가지고 뭐 보, 이, 창, 뭐 산 이런 식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빈칸을 뚫어놨지만 요 빈칸의 보호였나 뭐 이용이었나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문만 한번 읽으시고 자연스럽게 이해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기 때문에 막 모든 거를 되게 꼼꼼하게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그때쯤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좀 강약 조절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거는 정말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고,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조문이 있거든요. 걔는 정말 구석구석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회 때 이렇게 쉽게도 나왔지만 또 이런 문제도 하나 나왔어요. 특허법상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외에도 공개에 의한 문헌적 연구적 이용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마 특허법에서 잘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허법은 1년 6개월 있으면 자동으로 공개시키죠. 그래서 그 공개의 목적이 내 발명을 누군가가 참고해서 문헌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좀 활용해라 라는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근데 디자인보법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실시하면 되는 거에 목적이,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정답이었고, 넘어가시면 디자인보법은 이렇게 제가 보시면 여기에 55회 기출이고 얘는 55회 기출이고 1번 문제에 1번 지문, 1번 문제에 4번 지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창작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시면은 디자인보법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등록 결정되면 출원된 내용을 공중에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둠으로써 공중에 의한 심사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잘못되었죠. 그래서 1조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저희가 체크를 하자면 디자인보법에 없는 규정, 얘네들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막 직접적으로 기출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특허법이랑 디보법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특허법이 모태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디자인은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허에는 있지만 디자인에는 없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이라 함은 유행에 민감하다, 또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그리고 네,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등록을 시켜줘야 되고, 네, 빨리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출원 공고 제도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죠? 한번 기억해 보시면 출원 공고 제도는 상표법에만 있는 조문이죠. 상표법은 워낙에 얘가 등록이 되면 공공의 이익을 좀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사관이 판단해서 얘 문제 없다, 등록을 시켜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무조건 2개월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죠. 출원 공고 제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디자인은 일단 뭐 어차피 등록 받아봐야 유행이 뭐 몇 달밖에 안 갈지도 모르니까 2개월이나 출원 공고 제도를 둘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 등록시켜 주는 거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원 공고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얘도 제가 창작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은 디자인보법은 디자인 내용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되도록 해서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얘도 잘못되었죠. 특허에는 딱 이런 취지로 공개를 시키는 게 맞는데 디자인은 이런 공개 제도가 없죠. 얘를 다시 말하면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 네,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얘랑 구별해서 보실 게 다음 조문이죠. 디자인보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된 디자인을 조기에 공개시키는 조기 공개 제도를 두고 있다. 얘도 잘못된 지문이죠. 일단 되게 당연한 게 강제적으로 출원 공개시키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조기 출원 공개 제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얘랑 구별해서 보실 게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는 있죠. 얘가 지금 밑에 해설로 나와 있는 52조죠. 52조. 1항을 보시면은 출원인은 뭐 산재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 등록 출원에 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출원인은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는 출원 공개를 할 수 있지만 1년 6개월이 있다가 자동으로 출원 공개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청했으면 출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공개해 주세요라는 뭐 조기 공개 이런 제도도 당연히 없고요. 그죠? 그래서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는 없다. 그리고 조기 공개 제도도 없다. 근데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 제도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치사하게 나오면 디자인보법은 뭐 유행에 민감하고 뭐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특징이 있으므로 출원 공개 제도가 없다. 이러면 또 잘못된 지문이죠.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 제도는 있으니까. 다만 강제적인 출원 공개 제도가 없을 뿐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좀 해설을 달아놓은 걸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물론 이 디자인을 참고해서 다른 사람들도 뭐 문헌적, 영구적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공중이 얻는 이익보다 출원인이 얻는 불이익이 더 커요. 그죠? 애플이 애플워치를 열심히 디자인해가지고 공개시켰을 때 얻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 그럼 왜 신청을 할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얘는 53조에 나와 있죠. 보상금 청구권. 딱 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내 디자인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 내가 출원 계속 중에 제3자가 내 디자인을 실시하면 걔한테 경고해야 되니까 그때 목적으로 출원 공개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출원 공개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도 보시면은 52조에 출원 공개 제도가 나오고 53조에 보상금 청구권 얘기가 쭉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심사 청구 관련해서 보시면 디자인보법은 출원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원인의 심사 청구가 있으면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근데 얘도 아니죠. 네. 얘도 특허랑 다른 점이죠. 굉장히 크게. 특허는 심사가 워낙 할 게 많고 또 고도한 심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다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애들만 심사하죠. 심사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된 것으로 보고. 근데 디자인은 심사가 워낙 쉬워요. 그냥 똑같은 게 있냐 없냐, 비슷하게 생겼냐 안 생겼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심사 적체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네, 신청이 없어도 모두 다 심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건 잘못되었고, 얘랑 이제 비교해서 보실 게 우선 심사 청구 제도가 있냐 없냐. 얘는 있어요.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가 진행되는 거는 맞는데 좀 빨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뭐 제3자가 실시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얘는 특허법이랑 똑같이 우선심사 청구는 두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아래 61조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은 우선심사할 수 있다라고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청구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선심사 청구 제도는 존재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시면 6번 문제 보시면 네, 불실시에 의한 공공의 폐해가 미미하므로 디자인권자에 대한 디자인 등록 디자인의 실시 의무가 강제되어 있지 않다. 얘도 맞습니다. 특허법이랑 얘도 좀 다른 부분이죠. 네, 불실시에 의한 어떤 제재가 없어요. 상표도 있죠. 상표도 불실시에 의한 제재가 있는데 네, 디자인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7번 같은 경우도 좀 제가 헷갈리라고 낸 문제인데 디자인보법은 공평의 견지, 산업설비의 보호를 위한 법정실시권 제도는 두고 있지만 강제실시권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아까 막 불실시에 의한 의무도 없고 하니 뭐 강제실시권도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강제실시권 제도 중에 하나가 요 통실허 심판도 강제실시권이죠. 네, 물론 통실허 심판도 법정실시권의 한 가지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강제실시권이거든요. 뭐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으면은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거니까 이 통실허 심판에 의한 법정실시권도 강제실시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실시권 제도가 없다 이러면 뭐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는 아까 그 목적 뭐 어렵지 않게 대비하시고 특허에는 있지만 디자인에는 없는 그런 조문들 위주로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2조 보시면 2조는 이제 중요도 3개 되어 있고 기출도 꽤나 많이 되었죠. 아마 뭐 올해 한 번 더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상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얘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밑줄 가로 그 구멍 뚫어 놓은 부분 보시면은 일단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다 아실 거예요. 물, 형, 시, 그리고 심. 그래서 물형시심 요건을 만족해야 디자인으로 성립을 하는데 저희가 이 가로 부분을 되게 좀 자세히 봐야 되죠. 디자인이란 물품하고 가로하고 그 물품은 무엇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잘 아시죠?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 그래서 물품성을 무조건 요구하지만 물품의 부분이나 글자체나 화상은 사실상 물품성이 없지만 물품으로 의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로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글자체의 정의 규정도 중요한데 글자체는 여기 부분 일단 기표인에 사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을 가져야 돼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한 벌에. 사실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거는 뭐 누구나 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벌의 글자꼴이다라는 거, 개별 글자꼴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좀 마이너하지만 얘도 하나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주세요. 글자체는 이런 숫자나 문장 부호나 뭐 기호도 포함한다. 숫자 글자체도 있고 뭐 특수 기호 글자체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문장 부호라는 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물음표 느낌표 이런 문장 부호거든요. 이런 애들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고 숫자, 문장 부호, 기호 등의 형태도 포함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화상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2조의 2라고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로 부분이 중요하죠. 여기도 모든 화상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가로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면 기기의 조작 기기의 조작에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기능이 발휘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화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에요. 뒤에 저희 막 부분 디자인의 성립 요건, 한벌 디자인의 성립 요건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게 성립 요건이죠. 마찬가지로 글자체 같은 경우도 성립 요건이 기표인이거든요. 기공한 보시면 여기 있죠. 기표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의 글자꼴이라 해서 기공한 요건을 만족해야 글자체인 거고 화상 디자인도 화상 디자인을 성립하려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요 세 가지 지문은 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뭐 등록 디자인은 무엇인지 디자인 등록은 무엇인지 심사 등록은 무엇인지 일부 심사 등록은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실시 또 과목, 나목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주어가 과목 같은 경우는 물품, 화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물품의 실시 태양 그리고 나목은 화상의 실시 태양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구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물품의 실시 태양은 생사, 양대, 수, 수청이라는 거. 그죠?
생사양대 수수청. 특징적인 거는 수출이 포함되어 있죠. 특허에는 얘 제외되어 있죠. 근데 디자인은 수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여기 있네요. 수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생사양대 수수청. 그리고 남옥에서는 주어가 두 개입니다. 화상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랑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주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화상을 이용하는 태양은 생사청이죠. 생산, 사용 혹은 청약. 그리고 화상을 저장한 매체는 양도대여 수수청. 양도대여 수입 수출 하거나 청약하는 행위. 네.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상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익히 아시고 계실 건데, 화상 디자인의 심사 기준은 아직 좀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이고요.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화상 디자인과 관련된 법조문이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 법조문은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실시 태양까지 잘 봐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문제 좀 몇 개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일단 특허법상 발명은 물품을 통해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법상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너무 말이 안 되죠. 물품성을 필수 구성 요소로 하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시면 일부 심사 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법 2조 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맞나요? 네. 맞죠?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자 한 거는 2조 1호에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특허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면은 29조 1항 본문 위반인 것처럼 얘도 33조 1항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으로 보아서 거절 결정을 합니다. 네, 특허랑 똑같죠? 네,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심사 기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사 기준에서 보시면은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은 것, 정의에 합치되지 않으면은 33조 1항 본문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즉 거절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었고, 두 번째, 이제 정의 2조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떤 예시를 던져주고 얘가 물품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주는데, 첫 번째로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 여기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만족하느냐고, 그러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신비성을 원칙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죠? 만족하는지 다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냉장고 도형 손잡이가 물품성을 만족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무령실심 요건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신비성은 웬만하면 문제가 안 되고, 시각성은 손잡이는 눈에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고, 형상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물품성입니다. 물품성 중에서도 동구, 유동이라고 봤을 때 동에 해당하는 거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인데, 얘는 동산 맞죠? 부동산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만족하고, 유체성 만족하죠? 또 어떤 특정한 한 형태로서 구체성도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독립성이라는 거는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냐, 네,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부품이거든요. 네, 손잡이 자체를 독립된 거래 대상으로 볼 수 있냐, 물품을 얘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손잡이만 따로 하나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독립거래 대상이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만 독립거래 대상이 되면은 당연히
물품성도 만족하고 정의 규정을 만족하는 거고, 만약에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 디자인이라는 게 저희는 있죠. 네, 이렇게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냉장고라는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게 부분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부분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 냉장고가 굉장히 막 조립형 냉장고 뭐 이래가지고 손잡이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면은 부품으로 보호를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해설에도 그런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해설에도 보시면 네, 만약에 부품이라면 네, 독립거래 대상이랑 호환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만족을 할 거고, 부분 디자인으로도 출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4번 문제는 쉽죠.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그죠? 인정이 돼요. 물품을 의제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니라 개별 글자꼴이라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앞에서 저희가 요 포인트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요 뭐 합성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여러 가지 논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합성물의 구성각편 막 이거를 OX식으로 막 암기하면은 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합성물을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그 트럼프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심사 기준에도 나와 있죠. 트럼프 카드가 그 A부터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뭐 J, K, Q 이렇게 나와 있는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를 합성물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화투도 합성물이고 트럼프 카드도 합성물이고, 아니면 뭐 로보트 네, 팔다리 있는 로보트 왕구도 합성물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트럼프 카드의 구성 가편이라는 거는 트럼프 카드 중에서 뭐 한 카드 한 장, 뭐 A라는 카드 한 장을 구성 가편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트럼프 카드의 구성 가편 A라는 카드 한 장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를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결국 물형 시스템을 만족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미성 있다고 했죠. 시각성 눈에 보이죠. 형태성 형상을 구비하고 있죠. 다 괜찮은데 이제 물품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물품성 중에서도 다시 독구유동, 여기서도 보시면 부동산 아니죠. 유체물이죠. 또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구체성도 만족을 하죠. 결국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화투, 뭐 트럼프 카드 그 한 장 한 장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얘만 어디 가서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편의점 가면 얘만 A 카드 한 장만 팔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어서 물품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뒤에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될 수 있다? 부분 디자인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죠. 이렇게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전체 구성 물품의 일부분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분 디자인의 취지니까 얘 뒷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부분 디자인을 어떻게 출원하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원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예시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트럼프 카드가 예를 들어 뭐 여러 장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다 점선으로 표시하고 A 얘만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뭐 2, 3, 4, 5, 6, 7 해가지고 뭐 J, Q, K까지 쭉 이어지겠죠. 근데 다 파선으로 표시하고 얘만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완성품이고 얘는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으로서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예시를 이렇게 트럼프 카드라고 했으니까 조금 어색한 게 있지만, 그 조립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도 단일한
얘도 합성물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합성물이란 장기짝, 트럼프, 화투, 그리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얘네들도 합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예시로 들면은 결국 머리 있고 몸통 있고 팔 있고 다리 있는 이런 조립 완구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부품들을 조립했을 때 딱 이 형태 하나만 나오는 게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거든요. 이랬을 때 이 팔 한 짝만 사고 팔고 하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얘도 독립성이 없어서 물품성이 없어서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디자인으로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 여기서도 팔만 실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파선으로 하면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지문은 되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정리하면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한다면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좀 꽈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뭐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 또 잘못된 거겠죠.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55회 기출이 되었었는데 꽤나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지문도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가볍게 보시면, 2번 지문은 조금 다르게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예요. 얘는 단일한이었죠. 얘랑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이렇게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디자인으로 대상이 된다. 얘는 맞죠. 얘도 예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레고입니다. 레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고는 블럭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조립 완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레고를 기억하시면, 레고의 구성 각편이라 하면 블럭 하나죠. 블럭 하나. 이런 블럭 하나하나는 사고팔고 하죠. 독립거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얘는 디자인으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합성물이랑 요 다양한 조립 완구랑 같이 구별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화투의 구성 각편이라고 해서 제가 창작한 문제인데, 뭐 화투라고 하면 되게 당황하지 마시고 합성물의 한 가지 예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 문제를 드린 이유는 합성물이 무엇인지도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보시라고 문제를 드려봤어요. 합성물은 장기, 트럼프, 화투,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등등등을 말한다 라는 요 예시도 하나 기억해 보시라고 마지막 지문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라요. 요 지문은 좀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6번 지문은 쉬워요. 보시면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 디자인을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디자인으로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뭐 옛날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되죠. 얘는 틀렸고, 2번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은 평면적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보호 대상이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얘도 아니죠.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55회, 54회 요때는 다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었는데 이제는 다 틀린 지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7번 보시면, 각설탕, 고형 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되어 있는 고형화되어 있는 분상물, 입상물의 집합은 디자인으로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제 뭐 이런 각설탕, 시멘트인데 집합이죠, 집합.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고 고형화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맞죠? 얘는 O죠, O. 네, 맞고요. 그리고 2번도 똑같은 지문이죠. 입상물을 고형화했다라는 것도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뭔가 정형화, 고형화되어 있으면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죠.
그치만 이런 정형화, 고형화라는 얘기가 없이 설탕가루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에요. 각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특정한 형태가 없는 이런 설탕가루의 집합, 즉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고형화되어 있지도 않으면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맞죠? 그치만 각설탕처럼 고형화되어 있으면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고요. 맞죠? 그리고 얘도 한 가지 같이 좀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분상물, 입상물 하나의 단위. 지금 계속 분상물, 입상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집합이냐, 뭐 특정 형태를 가지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각성에 관련된 심사 기준을 보시면 이런 하나하나의 단위는 육안으로 식별되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확대경 등으로 관찰해야 보이죠. 그래서 얘는 시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네, 이 시각성 hun결 예시를 보시면 분상물 또는 입상물 하나의 단위는 확대경 등에 의해 관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각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각성 파트에서 다뤄야 될 얘기지만 이렇게 같이 섞어 놓으면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문제를 제가 창작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면 8번 지문 보시면 디자인보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복 생산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 인정할 수 없다 인데요. 잘못되었죠. 네. 여기 키워드가 여기에요. 반복 생산, 운반. 네.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얘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외부로 이동시킬 수 있으면 부동산으로 네, 물품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요. 이 2번, 3번, 4번은 기출이 되었는데 보시면 도로의 입체 교차로, 이동 화장실,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되게 생소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부동산이냐 아니냐, 물품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려면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반복 생산이 가능하냐, 운반이 가능하냐. 근데 도로의 입체 교차로, 얘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뭐 3차선, 4차선 뭐 이런 교차로는 안 될 거고 당연히 반복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동 화장실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얘도 되게 애매해요.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이라 해서 굉장히 그 거대한 그 송전탑인데 얘가 반복 생산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지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당시에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맞는 지문. 그 당시에는 정답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뭐 정확한, 너무 좀 옛날에 기출이 된 부분이라서 뭐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정답 처리된 걸로 보아서 네, 45회죠. 그러면 벌써 한 15년 전이라서 제가 그때는 시험을 준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 처리된 걸로 보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은 반복 생산이랑 운반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물품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는 되게 애매한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혹시 나오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심사기준 예시들이 있죠. 방갈로, 공중전화 박스, 뭐 이동 판매대, 방범초소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반복 생산 운반 가능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좀 애매한 애들은 이제 문제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해설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좋은 얘기가 있는데 판례에 기초한 거예요. 판례. 이거 되게 유명한 그 판례죠. 이 유명한 판례를 보시면은 결국 물품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이 되거나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양산되고 운반될 가능성이 희박하면 물품성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반대로 반복 생산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면 물품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 시공을 통해서만 건축이 되는 거는 물품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전탑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쌓아 올려야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좀 틀린 지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좀 희한하게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얘도 이제 형태성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 아니죠. 뭔가 용기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법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디자인 등록 대상은 음료예요. 음료. 네. 어디에 담았든 뭐 했든 어쨌든 음료이기 때문에 얘는 액체라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아요. 2번도 똑같은 얘기죠.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 음료. 뭐 여러 가지 뭐 수식어를 달았지만 결국 주체는 음료거든요. 그 음료니까 얘도 부정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하지만 3번 보시면 네온관. 얘는 뭔가 어떤 빛을 담아놓는 어떤 특정한 물품이에요. 물품. 네온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온 자체는 당연히 출원할 수 없겠지만 네온이나 이런 빛을 담아놓는 네온관 같은 경우는 유형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체성을 만족해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빛이나 뭐 액체, 기체, 전기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주어가 뭔지를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도 보시면은 결국 투명한 용기에 담았던 어쨌든 액체이기 때문에 흠결이고 뭐 어디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온관이나 불꽃놀이를 하기 위한 어떤 용구 이렇게 물품의 형태로 출원을 했으면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얘도 문제 빨리빨리 푸시다가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10번 문제는 초콜릿 바 관련된 건데 얘는 뭘 물어보는 건가 싶지만 식품 디자인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 디자인. 네, 음식물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나? 네, 됩니다. 그죠? 식품 디자인으로서 무령 시즘을 갖춘다면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네, 넘어가고 또 11번 이런 문제도 과거에 좀 몇 번 나왔더라고요.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 철사 이런 애들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 네, 둘 다 되죠. 네, 뭔가 뭘 물어보는지 애매할 때에는 이렇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지는 결국 무령 시즘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 만족하는지 보면 돼요. 근데 신미성 있겠죠. 털실이든 철사든 시각성 있겠죠. 형상, 구체적인 형상도 존재하겠죠. 물품성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될 거고 유체물이고 구체성 있고 동산성 만족하니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겠죠. 네, 뭐 물론 이런 털실을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형태로 출원한다 한들 그냥 이 형태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출원할 때 뭐 도면 A에는 이렇게 기재하고 도면 B에는 좀 다르게 기재하고 이러면은 이제 1디자인 1출원 위반이긴 하겠지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취지로 아마 문제를 낸 것 같고 그리고 12번은 서비스 디자인이죠. 얘는 쉽죠. 사각 형태로 접은 형상 및 모양의 와이셔츠. 네, 어떤 형태로 접었던지 간에 이런 애들은 서비스 디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 2번도 마찬가지죠. 포장 형태, 어떻게 포장했는지는 공업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또 틀렸고 또 3번 또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해 변형한 스카프와 같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디자인도 독립적인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이다 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죠. 서비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13번 얘도 빠르게 보시면 첫 번째 시각 또는 그 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될 수 있으면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 이거 잘못되었죠. 네, 상표에는 뭐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디자인은 시각성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면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 보시면 확대 경쟁에 의해 확대해야 파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조도구로 사용한 것이므로 시각성이 부정이 된다. 맞죠? 그리고 3번 확대 경쟁에 의해 확대해야 파악이 되는 것은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도 하더라도 시각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되었죠. 네, 2번, 3번은 같은 심사 기준인데 네, 원칙적으로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 네, 확대경 등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각성이 부정. 네, 다만 확대경에 의해 관찰하는 게 통상적이다라면은 예외적으로 인정. 이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심사 기준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각성 위반의 예시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다 하나하나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넘어가서 14번. 뚜껑을 여는 것처럼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 얘도 심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물품의 내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그래서 시각성이 부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뚜껑, 투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내부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죠. 네, 뚜껑. 이거 이제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네. 뚜껑 뿐만 아니라 어떤 투명한 디자인 이런 애들은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넘어가고 프린트 토너 카트리지 이런 애들도 최근에 기출이 되었었는데 얘는 시각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죠. 일단 얘는 시각성이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2번 지문을 먼저 볼게요. 2번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디자인의 시각성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물품의 거래시나 물품의 거래시나 설치 시에 형상과 모양이 거래자나 일반 소유자에게 노출되어 신비감을 자아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비록 운반 시에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래시나 설치 시에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시각성이 없다 라고 했는데 얘는 틀린 지문이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밑에 판례도 되게 길죠. 이 판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한 17번째 줄 내려가시면은 이 디자인은 거래시, 운반 시, 설치 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분해하거나 파괴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시각성이 부정이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키워드가 거래 시, 운반 시, 설치 시죠. 시각성이 인정이 되려면 이 물품을 거래할 때든 운반할 때든 설치할 때든 어느 한 시점에서든지 외부에서 보일 때가 있으면 돼요. 어느 시점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외부에서 보이면 되는데 지금 요 판례 사안은 거래할 때나 운반할 때나 설치할 때에도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워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지금 이렇게 거래 시나 설치 시에 판단해야 되므로 운반 시에 외부에 나타난다고 했으면 이때는 시각성 인정이 되죠. 설사 거래 시나 설치 시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시각성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 시, 설치 시, 운반 시에 외부에서 보이느냐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가. 근데 외부에서 보이죠? 얘 상점 가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거래할 때도 보일 거고 어떤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프린터에 설치해 주실 때도 이 카트리지는 외부에서 보일 거고 네, 운반할 때도 외부에서 보일 거고 하기 때문에 얘는 시각성을 만족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각성은 좀 판단해 주세요. 지금 시각성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되게 생뚱맞게 아까처럼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이런 것처럼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물품을 가지고 시각성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라 라고 하면 거래시나 설치나 운반시 어느 한 시점에든 외부에서 보이는 때가 있는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번 보시면은 이제 심미성 관련된 건데 얘는 거의 기출이 안 되었어요. 왜냐면 너무 쉽고 낼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뭐 짜임새가 없고 조작감만 주는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으면 심미성이 없다라고 그 심사 기준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기능작용 효과를 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으면 심미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밑에 심사 기준 동그라미 1, 2번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거 그대로 냈고요. 넘어가서 네, 하나 더 있네요. 네, 얘는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디자인 보법에서의 신미성이란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종합 사례 연습 얘 한 가지만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얘는 아까 제가 하나 나눠드렸죠? 종합 연습 그 프린트. 네, 그걸로 한번 시간 재고 한번 싹 풀어봅시다. 앞에서 봤던 합성물의 구성 가편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나눠드린 요 프린트에서 1번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한 1분만 시간 잡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것도 그냥 제가 창작한 문제인데 앞에서 봤던 합성물 관련된 문제를 좀 연습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문제는 별게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건데 네, 요즘 그 나눗솔로 관련된 이렇게 이름을 넣어봤어요. 최근에 실제로 이 분이 나왔죠? 이거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일단 완구 A랑 완구 B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근데 완구 A는 쭉 읽어보니까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이고 B는 쭉 읽어보니까 완성 형태가 다양할 수 있는 조립 완구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합성물이죠. 그리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뭐 심사 기준에 명시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정의를 하자면 집합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코끼리가 팔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팔 두 개, 다리 두 개라고 했는데 다리만 네 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두 개죠. 이거 전체 완성 형태 전체랑 구성각편 등록이 되냐, 얘도 이런 집합물이 전체로서 등록이 되냐, 구성각편이 등록이 되냐, 딱 요것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밑에 지문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1번 지문부터 보시면은 완구 A는 6개의 구성품이 결합된 단일한 형태의 코끼리 완구 자체를 출원한 것이므로 40조이랑 1디자인 요건을 만족한다. 네, 얘는 맞습니다. 왜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완성 형태가 단일한 형태의 조립 완구를 자체를 출원했대요. 자체를 출원했다는 거는 이 전체를 출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디자인이겠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팔, 머리, 다리 있는 이런 로봇을 출원했을 때 하나 5개의 물품을 결합해서 출원했으니 1디자인 위반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얘네들은 각각 물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품을 이루는 거라 얘는 1디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 좀 타겟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족을 하고 밑에 심사 기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성물의 구성가편은 물품성 흠결로 보지만 요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는 1디자인 출원으로 인정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2번 지문 완구 A가 6개의 구성 물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출원한다. 즉 합성물의 구성 각편을 출원한다 라는 거죠. 합성물의 구성 각편을 출원할 때에는 물품성 요건 만족 못하죠. 합성물이 그 트럼프 카드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품성 만족하지 못합니다. 맞죠? 세 번째, 완구 B는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라고 했어요. 레고라고 했어요. 레고를 조립해서 만든 코끼리, 즉 전체 물품을 출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1디자인 요건을 만족할 것이냐? 얘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가 전체로서는 집합물이기 때문에, 집합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합쳤다라고 하는 걸로 봐. 얘는 다물품이에요. 다물품. 네, 여러 개의 물품이 합쳐져 있는 다물품으로 보아서 1디자인 위반입니다. 위반. 네, 다물품. 다물품으로 보아서 1디자인 위반이에요. 아까랑 다르죠?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별개의 물품들을 합친 거는 그냥 하나의 물품으로 봐주는데, 이렇게 레고처럼 하나하나 다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거를 모아가지고 어떤 조립 완구로서 출원을 하면은 얘는 다물품이라서 1디자인 위반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틀렸고, 맞고. 그리고 4번 질문 보시면 완구 B, 레고를 조립해서 코끼리를 출원했다. 조립된 상태죠, 얘도. 결국 네, 얘도 결국 레고인데, 레고의 전체 조립된 상태를 출원한 경우인데, 얘는 물품성 요건을 만족하냐? 얘는 사실 심사 기준에는 명확히 없어요. 심사 기준에는 명확히 없는데, 상식적으로 물품성은 동류구동이죠. 그럼 물론 아까 1디자인 1출원 위반은 맞는데, 1디자인 1출원 위반일지언정 물품성은 만족을 해요. 왜냐면 부동산도 아니고 유체물이고 구체적인 형태도 가졌고 독립거래 대상도 되잖아요.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품성은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심사 기준이 없지만 저희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5번 완구 B라고 했으니까 레고죠. 레고 중 어느 구성품 하나, 즉 구성 가편 레고 하나, 블럭 하나를 출원하면은 물품성 만족하죠. 얘는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레고 하나하나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니까 얘는 물품성을 만족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걔를 정리한 게 이 표고, 이 표는 제가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얘는 결국 말하면 합성물이고요. 그리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집합물이에요. 그 전체 형태를 출원하냐, 각각을 출원하냐, 전체를 출원하냐, 각각을 출원하냐 했을 때 물품성을 만족하는지 1디자인 만족하는지를 이렇게 OX 표시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참고로 집합물이다라는 거는 다물품이라는 거고요. 복수의 물품이 모여있는 거라 다물품이고요. 그래서 OX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고, 등록 가능한지까지 어떤 경우에 등록 가능한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한 가지 옆에다 메모해 주시면 요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죠. 앞에서 하나 지문 봤었죠? 네, 물품성이 없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봤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좀 쉬었다가 3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